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5에서 15cm, 강원 동해안이 1에서 5cm,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제주 산지가 1에서 3cm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4.7도, 습도는 68%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한상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위기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작공의 장보성 대표와 대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직장인들의 팍팍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 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거둬들인 근로소득 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로소득자 가운데 35%가량은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세금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도 세금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법인세 인하 여파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세 원칙의 형평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이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일종의 이제 이자 뭐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일일이 언급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은행이 이제 뭐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대통령은 평을 했지만 네. 엄연히 또 민간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또 어떻게 잘 이제 좀 통제하면서 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이 직접적인 발언이 이 민간기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온 이 맥락과 현실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가 최근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같이 상승하면서 이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금리 상승이 돼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9천억 원의 단기 수익을 거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 수익으로 200에서 300%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론을 고려를 해서 아마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이 주주와 임직원 성과로 배분하는 대신에 위기 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는 금융위원회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겠다. 이게 금융위가 밝힌 내용이고 네. 또 정책 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등의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배당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은행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배당의 자율성은 존중을 한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네. 특별 대손 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배당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권이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은행권의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중의 5대 은행의 정기예금 1년 최고 우대 금리가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연 3.34에서 3.6%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아래로 지금 하단이 내려가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지금 예금 금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11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5%, 저축은행은 6%를 넘어선 바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주문을 했고 또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 영향이 이제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고객들이 지금 투자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가 앞서 말씀드린 5대 시중은행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또 고정형 금리의 경우에는 하단이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2021년 당시에는 2에서 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상단이 7%를 넘는 현상까지 이제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연초에는 8%를 돌파하는 현상까지도 있었는데 이 수준까지 다시 낮아진 것은 일부 정상화됐다는 것이지만 또 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일단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금융당국이 이렇게 일일이 이자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관치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맥락상으로는 뭐 은행의 공공성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또 그 논리로 얘기하자면 지금 정유 사사가 지난해 남겼다고 하는 뭐 10조 원 넘는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초과임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황제세라든가 뭐 또는 이제 법에 정해진 것에 의거해서 이제 은행에게 정유사에게 좀 더 부담을 안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는데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금융회사가 어떤 금융 정책을 펼 것이냐, 어떻게 금융에 있어서의 이 접근을 할 것이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하고 바로 직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인사에 대한 민감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기 낙하산 때문에 인사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은행 또는 금융에 관련된 발언은 좀 이제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금융시장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 투자 문제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국민들이 이자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네. 정책을 설계할 때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나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연설문 분량이 13,600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활용한 낭독에만 39분이 걸릴 정도로 이 연설문이 대작이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 39번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야당 원내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의미로 39번이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네. 거의 이제 1분에 한 차례씩 언급한 셈이다라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경제가 17번, 검찰 16번, 김건희 여사 9번, 민생이 8번 나왔다고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디에 이제 무게중심을 둔 연설이었는지가 이 키워드 분석에서 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 눈 떠보니 후진국, 정부의 5대 참사, 지금도 진행 중 뭐 이런 이 어떤 표현들을 들어서 정부를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특검을 국민특검이라고 지칭을 했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외에 이제 난방비 급등 등의 어떤 민생 현안을 언급하기도 했고 탈탄소 에너지 정책, 복합 경제 위기, 저출생 이런 좀 큰 주제를 놓고도 정부 비판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국회의 제2선진화 이것도 주장을 했는데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고 예결산 특위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말 홍보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남 탓으로 시작해서 남 탓으로 끝난 연설이었다. 이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도 혈세 퍼주기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또다시 꺼내들었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는 어떤 공허한 외침도 오늘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독으로 이 민주당이 전락을 했고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론전 그리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한 거고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 폭주를 멈춰주기 바란다라고도 반응을 했고 네.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 길을 찾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등의 좀 여러 가지 날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의당은 조금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정의당 상무위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권오수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 국회가 이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직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끝난 다음에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전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의당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그 부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 쟁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당이 지금 당론으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기로 채택을 하고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를 한 것인데 이은주 원내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50억 클럽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대장동 특검이라는 거는 과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 같은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이 50억 클럽이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50억 클럽부터 시작해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수사는. 근데 어쨌든 정의당은 화천대유에서 이 사람들이 한 역할부터 시작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간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쟁점은 이 특별검사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개 정당끼리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이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대전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국회에서 논의하던 바가 있고 관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는 결국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다른 정당끼리 추천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차이가 적지 않네요. 근데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나름대로 차이를 좁히고 또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합의를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뭐 의견이 같으면 뭐 같은 당일 테니까 저는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했다는 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권오수 전 회장의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 1심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고 향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화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운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2단계 주가 조작에서도 지금 4개가 활용이 됐다 이런 주장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여기 이 범죄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 명의 일부의 계좌가 주가 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서 시세 조정에 이용이 됐다. 일단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가담을 한 것이냐. 뭐 이것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활용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판결문을 잘 보면은 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 주가 조작 1단계 범행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선수 이모 씨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실에 인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1단계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좌를 맡겼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이후 범행에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은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세력에게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모 씨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정도이다라고 지금 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그러한 사람들의 계좌보다도 어떤 특수한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오늘 항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는데 1심 판결이 재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에 앞서서 이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 등을 이 중앙지검장이 직접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이 자리에서 향후 공소 유지 대책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따로 논의할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권 핵심부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것은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또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 기관으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류재복 남북 이산가족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 받아서 정부에 방북 시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면은 이 북한 측이 지난해 11월에 류재복 회장 등 3명을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류재복 회장이 여름에 북측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온 것이다라는 게 이 협회 측의 설명인데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적법한 기관인가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 신뢰성 등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북한 초청장의 발신처가 북한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단체이다. 라고만 설명을 했고 지금 구체적인 기관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달에 첫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의 마지막 해결 기회이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고 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얼마든지 북한이 이제 호응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김기현 후보가 탄핵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이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1일 날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이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진 겁니다. 예. 다음 날 안철수 후보는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해도 이 대통령 탄핵 운운이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정신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람 후보도 결국 이거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원들에게 이 부적절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는 이게 과거의 일을 얘기한 것이지 그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국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이제 반박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을 하면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강조한 것이다라면서 옹호를 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지만 오늘도 계속 이것에 대한 이 반박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워낙 탄핵 문제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입장이 없는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언론에 대통령실이 이후에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라면서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일 날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그동안 관여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언급 자체를 피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한테 한 거에 비하면은 예. 너무 이제 이상하다. 이게 선택적인 어떤 반응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게 대통령 탄핵을 쉽게 이제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탄핵당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감한 사안인데 그동안 얘기를 안 해오다가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결국은 입장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좀 폭풍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위기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싸이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13년째 문을 열어둔 서울시 은평구의 작은 도서관 작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아이들을 위한 이 작은 공간이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작공의 대표 장보성 선생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작공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좀 낯선데요. 이게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작은 공간, 작은 공원의 줄임말 작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작공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 예. 저희는 이렇게 말해요. 작공은 밥과 어른 친구가 있는 청소년 아지트이기도 하고요. 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이제 함께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 배움터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작공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뭐 위기 청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작공의 주인공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 녀석들은 상처가 많은 녀석들이에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답답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기도 하고 예. 또 보육원에서 성장한 학교 밖이자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분노와 슬픔을 한가득씩 가슴에 좀 안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작공에 이런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올해 초부터 배움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말에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기존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를 폐지하다고 발의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주체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겨진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 대안교육기관협의 서대협 송미균 선생님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공동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조례도 네. 만들지 못했고 이제 그게 우여곡절 끝에 12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심사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까지 행정 공백이 5, 6개월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작공을 운영하려면은 공간을 운영하려면은 뭐 임대료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계시려면은 선생님들 임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식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지난 3년 동안은 처음으로 임대료 70% 지원도 받아봤고 예. 아이들 프로그램 비용도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부터는 공식적인 어떤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뭐 교사들의 임금이야 반납한다고 쳐도 네. 임대료와 아이들 밥값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1월은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전히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네. 이후에 어떤
지원의 방법이나 지원의 원칙이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고요. 네. 일단은 무슨 재단의 어떤 지원금이나 수업료나 이런 것이 있는 대안학교도 힘들겠지만 작공처럼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엄마들이 우리 아이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품어보자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이런 수업료도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갑자기 조례를 폐지한 겁니까? 그게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모든 어떤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됐다. 그러니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현장에서는 1년만 더 유예해달라. 이 벼락 같은 통보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교육하고 돌보고 이런 현장 활동에도 사실 벅찬데 네. 당장의 어떤 보조금 지원 없이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보조금이 0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도 아이들 밥값도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도 전혀 교사들의 인건비도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충분치 못한 후원에만 의존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다 우리는 넘겼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경험이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주시긴 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원 방법과 규모와 그 원칙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권이 침해받고 박탈당하는데 이건 분노를 넘어서 굉장히 좀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법이 폐지가 됐으니 지금 조례는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으로 관할을 넘기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왜 안 편성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어떤 서울 대한교육기관에 소요됐던 경비 자체를 교육청에 넘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당연히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원 사업을 공고해야 되고 저희 같은 현장은 그 지원 사업에 응모해야 되고 선정돼야 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 1월부터 그 동안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저희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힘듭니다. 만약에 그럼 이런 절차가 다 끝나는 건 언제쯤이어야 되는 겁니까? 등록은 아마 교육청은 2월 말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어찌됐든 조금 더 소급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 시간을 앞당겨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 동안을 버티기도 현장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징검다리 공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교육청의 그런 어떤 방침에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기존의 어떤 가치 철학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방향을 바꿔서 일단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는 그런 배움줄도 늘어나서 사실은 수족이 잘려나간 듯이 저희 현장의 교사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 사이에 아이들만 힘드니까요. 서울시 교육청은 좀 적극적이긴 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시에는 은평구 작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같이 서로 간에 대화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서대엽 송민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공동 논의도 하고 공동 실천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됐던 기존의 대한교육기관은 작공을 포함해서 49개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 끝에 등록을 포기하시는 그런 배움주들도 계시고 네. 이후에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작공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교육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 말고도 혹시 또 지금 뭔가 하소연을 하시거나 뭐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예년 같으면 사실은 지금 같을 때 아주 힘차게 즐겁게 한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버틸 것인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들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이들이 버텨달라고 하지 않느냐. 마음을 잘 안 여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비로소 비빌 언덕을 찾았다는 듯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와서 삶의 의지를 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작공에 오는 청소년들은 혹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아이들하고 솔직하게 논의를 했어요. 예. 미안하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벼락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포탄을 이렇게 빨리 얻어맞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1월부터는 임대료는 물론이고 우리 밥값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활동비도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니?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 밥을 적게 먹겠다. 5년만 참아달라. 지네가 벌어와서 후원하겠다. 그래서 그래 돈이 없을 때는 다시 옛날처럼 계란 간장밥을 먹자. 김에 이렇게 먹고 있고요. 예. 아이들도 좀 덕분에 철이 들고 있긴 합니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요즘은 특히 보육원에서 자라서 18 어른이 되는 퇴소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 다행이기도 하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지원할 가치가 있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최소한의 이유 없이 이거라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 거래하듯이 이런 거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아봐야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 정량평가나 실적 이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그 내면의 어떤 자기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아이들의 준비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김혜숙님, 5683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속상하다.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 작공에 좀 도움을 주거나 마음을 좀 보탤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 작공에 오셔서 아이들도 만나주시면 좋고요. 같이 밥도 드시면 좋고요. 저희에게 마음이든 물질적이든 후원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됩니다. 후원의 밤을 혹시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각자 도생의 그 대극에 공동체적인 상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 먼저 각자 도생 말고 함께 도생 작공 살리기 프로젝트로 후원의 밤을 열자고 제안해 주셔서 예. 2월 24일 날 구산동에 있는 도서관 마을에서 7시 반부터 후원의 밤을 열 계획입니다. 혹시 그 작공을 연락처를 그 검색하거나 이러면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평구 청소년 배움터 작공의 장보성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사랑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을 구분짓는 요소로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시나 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과학책인데요.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과학책입니다.
사실 사랑을 말하는 과학책이요? 이 책의 제목도요. 주어를 빼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거든요. 주어가 없으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제목이 돼요. 그러면 무슨 로맨스 영화 같은 느낌도 그러네요. 들고 에세이 네. 같은 느낌도 드는 제목이죠. 네. 근데 주어가 붙으면 좀 다릅니다. 과학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작가가 이제 애나 마친이라는 진화인류학자인데요. 옥스퍼드에서 진화인류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빈 덤바 있죠. 네. 로빈 덤바와 같이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이유 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책 그거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네네, 많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랑을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봤는데 일단 앞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인 간의 사랑, 그러니까 뭐 로맨틱한 사랑들 그런 것도 있고요. 정신적 사랑 그리고 영적인 사랑, 신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네네. 미래의 사랑도 있고요. 준사회적 사랑도 있고 심지어 이제 반려동물들과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런 모든 것들, 신이나 인공물과의 사랑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뭐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애착 관계라든가 뭐 사회 구조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보면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걸 탐구하는데 다만 모든 시선은 과학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서 탐구를 하는 책입니다. 그럼 과학적인 시선으로 사랑을 설명할 때 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유행가 가사 같은 사랑이란 무엇일까인데 이 책에 의하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이성 간의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뭐 종족 보존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을 다 포괄했을 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존재 이유는요. 네트워킹 유지입니다. 네트워킹 유지요? 네. 과학적이죠.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낄 때. 네.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든가 이런 책들을 봐도요. 네트워킹, 사회화라는 것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지식을 키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협력이 반복되는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네트워크의 친밀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층위를 좀 나눠보면요. 우선 중심 지지 세력은 5명 정도예요. 예. 뭐 부모님, 아니면 같이 사는 파트너, 자녀들, 가장 친한 친구들 뭐 이런 정도고요. 네. 그 다음 층은 한 15명 정도의 공감 집단입니다. 예. 저녁에 때때로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함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층이가 이제 친밀한 집단으로요. 40명에서 50명 정도 수준인데요. 조금 더 확장된 가족, 뭐 이럴 경우는 친척이겠죠. 예.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 친구들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 층위가 150명 정도예요. 이거는 그냥 그동안에 한번 좀 접점이 있던 사람들, 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네트워크는 보통 이 150명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건요. 이게 어느 문화권을 봐도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동양을 봐도 서양을 봐도 150명. 발달한 문명이나 아니면 좀 뒤떨어진 문명 이런 것들을 봐도 150명이라는 숫자가 마법처럼 지켜진다는 거예요. 네네. 이를 처음 제안한 게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덤바의 수라고 하죠. 이 150명은 시간과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들여서 나갈 수 있는 결과고요. 그리고 정신화 능력이라고 타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참아가면 커버 가능한 게 150명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덤바의 수는 저도 접한 적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옛날 전통적인 조그마한 마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대략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참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그 숫자가 그 정도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친밀하게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150명의 네트워킹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진다. 거꾸로 그렇죠. 사랑을 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상으로 사랑을 준다고요. 네트워킹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으니 야, 너 참 수고했다라고 해서 생물학적 뇌물이라고 합니다. 예. 생존을 위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인간에게 보상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인 거고요. 이 사랑을 할 때 나오는 신경화학 물질 중 베타엔드로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힘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상으로 사랑이 주어지면 뭐 정신적인 만족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요. 그래서 사망 위험성이 50% 가까이 감소한다고도 해요. 사랑에 빠지면 감기 잘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랑의 개념을 좀 이렇게 확장한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네. 이것보다는 좀 넓은 사랑의 개념일 것 같거든요. 네. 우정의 경우도 이 사랑 개념 안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때는 저는 우정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요. 네. 150명이 덤바의 수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실 연인과의 사랑, 뭐 자녀의 사랑 해가지고 하는 수는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150명을 많이 채우는 게 바로 친구, 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제로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가족한테 못 얘기하는 거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족은 또 고통을 줄 때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이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나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 정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역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 학문적으로는 동종애라고 알려진 개념인데요. 연구를 해보면 예.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친구로 선택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유유상종이라고요. 경험적으로도 네. 뭐 나랑 반대인 사람 어울리는 것보단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맞죠. 근데 연구 결과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비슷하면 친구가 되느냐 봤더니요. 7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 이 7가지가 비슷할수록 우정도 돈독해지고 사랑의 감정도 더 커진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먼저 언어, 그다음에 성장한 장소, 고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네. 교육 과정, 취미 또는 관심사, 그리고 음악 취향, 유머 감각, 세계관입니다. 예. 사실 음악 취향 나와가지고 약간 놀라긴 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안 맞던데. 근데 우리 반려동물이 네. 있는 가정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하고도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합니까? 거기도 사랑 얘기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반려동물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댕댕이나 양이 집사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집 댕댕이나 양이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가 주는 간식을 사랑하는 것일까. 간식. 그 영국에도요, 그 찬장사랑이라는 그런 그 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간식 줄 때 찬장을 열면은 이제 탁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애정, 친밀함 이런 것들을 그 말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아마 이 집사님들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고요? 간식보다는 집사님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과학자들이요, 그런 걸 알고 싶었는지 개를 뇌스캔해가지고요, 예. 이 비밀을 파헤칩니다. 정말 별의별 연구를 다 하죠. 네. 와, 네. 참. 간식보다 주인에게 칭찬을 듣거나 쓰다듬음을 당할 때 예. 무의식적인 사랑을 관장하는 영역이 간식을 줬을 때보다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면서 간식도 줘야 되는 건지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상황에 헷갈리는데요. 쉽게 되게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이게 그 반려동물이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아니고요. 네. 분명히 사람도 반려동물한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람 역시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정서적인 힘을 얻고 삶의 힘이 되고 무엇보다 자기 효능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의 장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유대감은 서로 이제 상호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100%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간식이 우선인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자, 그러면 SF 영화 보면 휴머노이드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영화 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저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친구와의 교감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 교류가 핵심인데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기능적인 교류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 감정적인 교류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책은 챗 GPT의 가능성을 보기 이전에 나온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챗 GPT가요. 인간과 대화하는 것 같다는 그 사용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저도 사용해 봤는데요. 네. 진짜 잘해요. 네. 네,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좀 속설이긴 하지만 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은 잘 구분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설령 뭐 그 챗GPT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이 조만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신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정으로서의 사랑의 핵심이 정서적 교감이잖아요. 예. 인공지능과의 사랑도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어떤 책을 보충해가지고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쓸지 좀 네.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십시오. 사랑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운명적으로 생긴 감정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채웠을 때 포만감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 슬픔, 기쁨이 아니라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거예요. 네. 식욕을 채웠을 땐 포만감이 채워지고요. 수면욕을 채웠을 때는 활기가 주어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사랑욕을 채웠을 때는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만족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예. 졸리면 자려고 노력하듯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일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행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중 하나가 이제 친구일 것 같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문자 한 번 더 남기고 또 SNS 피드가 뜨면은 댓글이라도 한 번 더 남기는 거. 친구들이요 맨날 그 SNS 보면서 잘 보고 있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좋아요 한 번 눌러주면 좋은 거를 좋아요는 안 누르고 보기만 하거든요. 그 좋아요를 누르면 이 친구가 보고 있구나라고 교감도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이 아닐까.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3초 만에 빠직하면서 네. 번개 같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다고 좀 인정해 주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어딘가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충북 북부와 전남 동부, 경북 북부와 제주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 다시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모레 아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5에서 15, 그 밖의 지역 5mm 내외고, 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 독도 3에서 15, 그 밖의 지역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영도 등 전국이 영하 7에서 3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9도 등 전국이 2에서 11도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남해, 동해 중북부, 제주도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4도, 습도 7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소멸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그리움이 짙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지은 소설가 조세희.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예수 탄생을 축하하던 지난해 12월 25일 마치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49제를 맞았지만 그의 생전 발자취를 더듬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희 작가가 책을 출간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78년.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사력을 다해 자신을 던졌지만 작은 균열조차 허락하지 않는데 절망하며 붓을 꺾고 맙니다. 이후 그가 배반당한 언어 대신 선택한 것은 저항의 언어가 사람 숨쉬는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권 사수 집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쌀 개방에 저항하다 경찰 방패를 맞고 쓰러진 농민들, 자식들 묘비를 쓰다듬으며 통곡하는 광주 민주항쟁 유족들. 오늘 한 신문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처음 공개한 흑백사진에는 비록 그의 모습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왜소한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현장을 뛰어다니던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학창시절 란소공을 읽은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자가 되어 집회에 나왔다 그를 보고 달려오기도, 그를 스칠 때마다 경례를 붙이는 전투경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는 사이냐고 묻는 그에게 정경은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며 슬픈 눈을 돌리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던 시절, 글이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사진으로 채워놓고자 했던 그가 평생 몇 컷의 사진을 남겼는지는 유족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인화에 정리해둔 사진들 그 어디에도 찰나는 보이지 않고 질주하는 세계가 떨구고 간 전체 행복을 위해 불행해야 했던 농부와 광부와 노동자들만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을 읽으며 조세희 작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전동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하얗간 사랑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소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투성인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 버린 우리의 관계도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 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그 시간의 기대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조세희 작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계속 이렇게 주고 계세요. 박정민님, 저도 어린 시절 재개발 지역에 살다가 결국 이사 갔던 기억이 있어서 크고 나서 난소공원을 읽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글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조세희 작가 같은 멋진 작가가 등장해서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한 글을 써주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마 난소공원 읽은 기억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워낙 강렬한 기억이어서요. 저도 대학생 때 처음 읽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읽기도 했었고요. 허락치 않은 시대에 이런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작가는 그 허락하지 않는 시대에 절망해서 글을 쓰는 대신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한 계속 조세희 작가는 기억 속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책 낸 시기가 1978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2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5년이죠. 벌써 반세기가 다 돼가네요. 45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에 파견된 우리 한국 긴급구호대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생존자 8명을 구조했다고요? 네. 구호대가 추위와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져 있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 생존자 탐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의 하타이주의 안타키아에서 지난 9일부터 음향탐지기와 차감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매몰자 탐색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대원이 영하의 날씨에서 고등학교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주민들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고강도 탐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우리 구호대를 만나면 코렐리 온누마라 한국인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코렐리가 터키 말로 한국인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코리아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있는 대원복을 입고 생존자를 찾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거기에 가주신 분들께서. 네. 첫날에 5명을 구조했고요.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10일에도 3명을 구조를 했는데요. 지금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접어들었는데 추가 구조는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포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은 저는 지진운이나 지진광 같은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층대가 지층끼리 강한 충돌을 발생하면서 지진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번개처럼요. 수십 초 동안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새떼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더 예민하잖아요. 동물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민감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지진파를 미리 감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진광, 지진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동물들도 눈치채고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찾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원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금 구조 활동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구조대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조견도 있다고 하는데 구조견이 부상을 당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구조견은 아닌데 숨진 구조견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구호대는 수색견 4마리가 함께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에서도요 구조견들을 투입을 했었는데요. 멕시코 국방부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파견한 16마리의 구조견 중에 한 마리 셰퍼드 종인 프로테오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숨졌다라고 하는 부고를 전했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튀르키예 형제들을 구조하기 위한 멕시코 파견대 일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애도를 했는데요. 성실하고 강하고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던 그런 수색견이었다고 하면서 멕시코인 모두가 너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올렸고요. 또 우리의 6살 토백이라고 리트리버 종인데요. 우리 한국 긴급 구조대와 함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날카로운 물체에 오른쪽 앞발을 찔렸는데 응급처치 받은 다음에 지금도 조심스럽게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소에는 구조대가 이 토백이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이나 대만, 중국, 인도, 미국 등에서 파견된 구조견들 역시 사람들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자를 찾아내는데 구조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지진 나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 그 현장은 훨씬 더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네요. 이게 네. 치안 공백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부 사람들 약탈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강진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약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파벌 간의 무력 충돌과 총격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부 구호대가 안전 문제로 구호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국제수색구조대가 로이터 통신에 재난이 지나간 뒤에 현장 상황이 악화되는 건 전형적인 현상이다. 물과 음식이 소진이 되면서 희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진이 덮친 지역이 사실 혼란을 틈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탈과 총격이 이어지면서 생존자와 구조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리기구나 커피 머신을 가지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열려 있을 때 가게들이 약탈되는 영상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주민을 때리는 영상도 지금 SNS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 8개 주에서 하루에만 최소 48명이 약탈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남부 하타이주에는 구호단체 직원을 사칭해서 트럭 6대분의 식량을 가로채려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력 조직 간의 총격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치안이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진이 덮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저는 여진이라고 하면요. 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예. 이렇게 지진이 강력하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여진이 1년 가까이 계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이제 새 보고서를 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90% 확률은 지금 7.0 이상의 여진이 더 발생하지 않고 규모 5에서 6 정도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빈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네. 이게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좀 방해하는 게 5, 6, 7이면 그냥 1 사이라고 생각했죠요. 근데 네. 리터 규모 1 사이가 32배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리터 규모 2 차이는 32 곱하기 32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차이인 거죠. 네,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5에서 6 정도. 이것도 사실 엄청난 그 지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어지면서 빈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본진 피해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여러 번 흔들렸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그쵸. 그러나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건물들이 네. 충격을 더 가게 되면 추가로 가능성.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세 번째는 규모 7.8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건데요. 확률은 1% 정도이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까지 추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 보고서에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확률이 또 높아졌어요. 26%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네. 계속 비관적인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진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네, 하는 3만 얘기가 6천 명을 넘어섰고요. 심지어 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 현재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네. 지금 제일 필요한 구호 물품 또 보내도 받지 않은 구호 물품들을 보내는 뭐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혹시 모를 위생 문제 때문에 구호품으로 중고품을 맞지 않는다라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고품요? 중고 물품. 네. 그러니까 한때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SNS에서 우리가 입지 않는 그렇지만 말짱하고 깨끗한 새 옷들이 그러니까 중고 옷인데 입을 수 있는 옷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모아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너무 춥고 필요한 물품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런 물품들을 보냈을 때 튀르키예에서 지금 세척하고 나눠주고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너무 죄송하지만 보내주신 물품들도 있지만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내부의 위생 문제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요, 네. 옷까지, 마스크, 심지어는 생지대까지 챙겨가지고 차에 실어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택배로 보내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인 차에 다 실어가지고 공항까지 갖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네. 인천공항의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구호 물품인데요. 심지어 거기 보니까 목발까지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네. 그리고 튀르키예 유학생들이 이 구호 물품을 정리해서 공항으로 보내는 일에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튀르키예 분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이 돕는 구호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현지의 위생 상황과 빠른 구호를 위해서 쓰던 물품을 보내는 건 자제해달라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사흘 뒤에 방한용 텐트 150동, 담요 2,200장 등의 구호 물품을 의료진과 함께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일종의 이제 지불일은 난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텐트만 지금 한 30만 장 정도가 필요하대요. 텐트만 30만 동 네. 정도 필요하다고요. 네, 현지에서. 또 우리가 너무 지금 적게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전 생각이 세계에서 드네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말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적었어요. 231일 만에 가장 적게 발생했는데요. 네. 5,174명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7차 유행이라고 불렀던 유행들은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신규 확진자 발생 외에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에 광범위하게 환자가 좀 늘어난 것이 오히려 지금의 7차 대유행을 빨리 좀 잦아들게 한 원인이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035만 5,37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가량이 이제 감염되었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예.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걸릴 만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걸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부터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네, 미국의 파이자에서 제공하는 영유아용 백신인데요. 예. 8주 간격으로 3번을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데 꼭 접종을 해달라는 정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4살 이하의 영유아 사망자가 누적 확진 10만 명당 1.49명인데 이게 청소년이나 소아보다 훨씬 더 높고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확진부터 사망까지 엿새가 안 걸린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만 봐도 11월부터 12월에 코로나19로 입원한 17살 이하의 6,6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4살 이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접종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사전 예약 건수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909명밖에 1,0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셔도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 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꼭 접종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닐 나이하고 겹치잖아요. 네. 만 4세 정도면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마스크 벗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너무 그쵸. 가슴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요? 광주광역시에서 정수장 밸브가 고장이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사이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밸브가 막 터져가지고 물이 강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물이. 물을 아껴 쓰자고 네. 아껴 쓰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허비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그러니까요. 시민분들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셨던 건데 10일 오전 6시에 정수장 밸브가 광주광역시에서 고장이 나서 일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부터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 일대가 단수가 돼서요. 5만 5천 세대 시민 20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시 한 40분, 50분경부터 물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12시부터 단수를 할 거였어요. 오후 1시에 단수를 할 거였어요. 예. 그런데 오전 11시 40분이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예. 그제서야 비상 단수 조치를 예고하는 문자가 느닷없이 발송이 돼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수돗물 공급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밸브 설비에 있었어요. 예. 정수장하고 배수지 사이에 원반 모양의 밸브가 있는데 여기 닫히면 이제 물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건데 예. 그럼 요거는 왜 설치하나 보니까 독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일의 긴급 사탕에 대비해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이 못 가게 잠그는 장치였는데 이게 설치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밸브도 부품이니까 내구 연한이 있겠죠. 그렇죠. 11년인데 한 번도 안 바꿨대요. 3년 전에 표면에 약간의 부식의 그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밸브를 여닫는 시험은 단수가 필요하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하고 수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밸브 고장이 확인되고 5시간 반 만에야 단수한다라는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미용실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아니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 좀 아껴 써주세요. 계속 그동안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시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광주 시민들은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한급수 안 하려면 하루에 20% 이상 절수 운동을 하라고 계속 독촉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네.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되는 정수장 밸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을 길바닥으로 쏟게 해서 낭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행정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해 지역으로 안내된 일부 지역에서도 물탱크를 잠가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9 구조대원이 80대 노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그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야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예. 그리고 가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11일 오전 10시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실에 정선아 소방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잡음만 들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13초가량이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니까 다시 전화를 건 거예요. 1분 동안 3번이나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통화 중으로 연결이 안 되다가 4번째 시도가 됐는데 그 신고자가 어렵게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한 지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이분이 직감을 하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80대 남성이 호흡과 맥박이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우리가 그 잘 아는 심폐소생술, 예. CPR 조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옆에 있던 지인이 신고를 하셨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예.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감이 아니었다면 사실 CPR을 해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고 이 조치를 취했던 정선호 소방장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응급 상황이구나 하고 전화를 받으신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2나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봤잖아요. 금방 이거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뭔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상황실이 이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가
촬영한 달 표면 사진들이 공개됐어요. 네, 제가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새해 초부터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을 하면서 장비 점검을 다누리호가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지구를 촬영했는데 이 3주에 걸쳐서 지구의 위상이 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 표면으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요. 예. 여러 개 이제 구덩이가 있는 레이타 계곡, 폭풍의 바다 이런 것들도 촬영이 됐습니다. 여기가 그냥 보기엔 사진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 되게 넓더라고요. 한반도의 18배. 달에서 가장 큰 평원이래요. 예전에 무인 달 착륙선이었던 옛 소련의 루나 9호가 내린 곳이 바로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구소련의 누호로트 1호와 아폴로 15호를 타고 간 미국의 그 월면차라고 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차 있었잖아요. 그게 달린 곳이 비의 바다인데 요것도 포착을 해가지고 사진이 보내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국산 탐사 장비,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고해상도의 카메라 작품 그리고 달 표면과 지구 다른 방향에서 자세를 바꿔야 이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카메라 자체의 성능 검증, 그다음에 지구 위치를 계산해서 촬영을 시도해보고 원래 필요한 영상이 나오는지라고 하는 시험들을 지금 검증을 해보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 방향 설정도 마쳤고요. 데이터 송수신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달에 다시 유인 탐사선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다 다누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달 탐사 역사가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시다시피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지역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준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지진이 5월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피해 사항부터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지금 7일 정도 됐는데요. 7일 만에 사망자가 3만 6천 명을 넘어서서요. 양국의 사망자가 지금 3만 6,217명까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13일까지 이제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수가 이 튀르키예 안에서만 3만 1,643명이고요. 시리아에서 최소 4,75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5천여 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 수도 9만 2,600여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시리아인데요.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도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시리아 안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9,3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잠정 집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진이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록은 1939년에 북동부 에르진잔주에서 발생했던 7.8 규모 강진이었는데요. 당시 사망자 수가 3만 3천여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안 넘겠지라고,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선을 넘어서서 3만 6천 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규모로도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유엔이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점인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지금 시리아에서만 530만 명이 피난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260만 명가량이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산치를 내놨고 유엔은 튀르키예랑 시리아에서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최소 87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겠죠. 그렇습니다. 튀르키예가 최근 강진으로 국내 총 생산의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런 추산치가 나왔는데요. 튀르키예 기업 연맹이 이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제 7.8이 있었고 7.5의 여진이 또 잇따라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 때문에 8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7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거용 건물이 708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90조 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국민 소득은 한 13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이제 노동력 손실 규모도 29억 달러,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주에서 1,35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이제 직간접적으로요. 이웃 나라인 시리아 북동부도 피해가 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추산이 아까 이제 국내 총생산의 10%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9년에도 18,000명이 사망한 지진이 튀르키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번 지진에 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추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튀르키예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4%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튀르키예 경제가 이 지진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었는데 지진이 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생산망, 공급망을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지진이 이제 강타한 지역이 튀르키예 경제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남동부 도시들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18%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고요. 소득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진으로 그마저 일상마저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시리아 얘기는 더 절망적인데 지금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면서 국토가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붕괴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강진까지 겹쳤으니까 인도적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제스민 혁명 이후부터 계속 지금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잖아요. 네, 아랍의 봄 이후 2011년 이후부터 계속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내전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지진까지 덮쳤으니까 진짜 고통이 클 것 같은데,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1년 안에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정부가 모르겠네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안에 주택 재건을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구호금으로 일단 1,000억 리라 한 6,700억 원을 배정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최소 아주 조금 잡아도 몇 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지금 17,000여 명이 숨졌던 1999년 대지진 때는 대규모로 군병력 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른 기간 안에 재건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남부는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튀르키예군이 쿠르드족을 많이 탄압을 하고 그 공습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지역의 건물 13만 3천여 채를 점검했더니 지금 12만 600여 채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무너지진 않았더라도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건물도 수천 채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1년은 안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지금 실종자를 찾는 데만 해도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1년 안에 재건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금 2차 재난에 또 네. 노출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왜냐하면 굶주림도 있을 거고 네. 추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전염병도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낼 곳도 마땅치가 않은 거잖아요. 네. 피난처도 없고 음식, 물, 위생시설 이렇게 생존의 기본적인 게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하의 날씨로 밤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재난을 맞을 거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건물 잔해에 시신들이 많이 갇혀 있잖아요. 수습이 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민 캠프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생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주요 도로까지 지진으로 많이 파손됐으니까 지원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들의 시신 때문에 2차 감염, 식수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감염이 될 위험도 높고 콜레라 같은 치명적 전염병, 호흡기 질환까지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굉장히 급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튀르키예가 지진 발생 직후 60시간 동안 겪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앞으로 60년간 튀르키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가 이 정도면 시리아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한 530만 명이 집을 잃고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급성 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인데요. 예. 안 그래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위생이 악화되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같은 질병이 이제 곧바로 따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시리아가 작년 9월부터 이미 콜레라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큰 북서부 지방에 환자가 그곳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시리아 북서부가 왜 이러냐면 12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상수도가 망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유프라테스강 이제 물을 쓰는데 이제 오염이 됐거든요. 그 강의 물이 식수랑 농업용수로 그대로 이제 쓰이면서 콜레라가 안 그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시리아에서만 콜레라 의심 사례가 7만 7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절반이 이번에 지진이 난 북서부 반군 지역에서 보고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강진으로 반군 지역 안에 있던 보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남아있더라도 운영이 중단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는 무엇보다 콜레라가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네. 구조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일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현지에서 약탈이나 파벌 간의 무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하타이주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예. 파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구조대는 잠시 구조 작업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튀르키예 당국이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사태가 선언돼 있으니까요. 약탈 용의자에 대한 법정 구금 기간을 사흘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약탈 외에 지금 재난 지역에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11일 새벽 1시쯤에 튀르키예 남부 안타키아 지방에서 댐이 터졌으니까 빨리 대피하라라는 정보가 확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대피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당국이 이건 거짓 정보니까 믿지 말라라는 안내 방송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뒤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데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그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이번 지진 피해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구호물품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그래도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 모자라긴 하지만. 예. 근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시리아는 받고 있어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상당수 국가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는 지금 유엔 구호물품이 며칠
며칠 뒤에나 처음 전달이 됐는데요. 9일에서나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6일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지진이 나니까 시리아에 대한 구호 지원은 시리아 정부를 통해서만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군이 장악한 지역도 우리가 가서 지금 구호를 하겠다,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진이 발생한 닷새 만인 10일에 처음으로 이 아사드 대통령이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구호품 전달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뜻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군의 최대 파벌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측이 아니 그럼 정부가 반군을 돕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좀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면서 또 반대를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군도 안 도와주고 반군도 안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그나마 구호 물품을 실은 항공기 62대가 12일까지 다마스커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망이 많이 손상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통제를 해버리니까 정부군 반군이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이 지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잔당이 있습니다. 근데 인질들을 많이 납치했었는데 그 인질들 수십 명 중에서 11명을 또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극도로 지금 시리아는 더 나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권력을 누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데요. 지금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국가들에서도 다 이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덴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이 12일에 차우쇼올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논의를 했고요. 유럽연합 국가의 장관 중에서는 이 그리스 장관이 처음으로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사이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가 사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구조팀과 장비를 가장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0톤의 의료 그리고 응급처치 장비를 보냈고요. 다른 유럽 구조대와 함께 200명이 넘는 그런 생존자들을 구해낸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사실 에게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이 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안 좋은 관계를 뒤로 밀어두고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99년 8월에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니까 그때도 그리스가 재빨리 대규모 지원을 했는데요. 한 달 뒤에는 또 그리스 아테네 부분에서 그때 지진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튀르키예에서 구조대원을 급파해서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리스가 가장 빨리 이제 움직인 셈이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35년 만에 튀르키예 쪽 국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한 100톤에 달하는 식량과 의약품 등을 보냈는데 이게 양국의 국경이 열린 게 1988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88년에도 왜 열렸냐면 지진 피해를 본 아르메니아의 튀르키예 적신월사가 구호품을 보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연재해 때는 국경을 열어서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사실 튀르키예랑 아르메니아도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 때문에 오랜 기간 앙숙관계인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만 제국 당시에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살해하거나 추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튀르키예 정부는 오스만 제국이 이 학살에 조직적인 관여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와서 지금 아르메니아랑 이 튀르키예 이제 오스만 제국부터 이어지지만 100년 넘게 갈등을 이어왔었는데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 양국 아까 그리스도 그렇고요. 이렇게 서로 국경을 열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한일 관계하고 좀 비유를 하면서 비슷하다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국가들인데 역시 어려움 빠졌을 때 일본 돕기도 하고 일본도 우리를 돕기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부실 시공이 지진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법무부가 이제 지진 범죄 수사대라는 걸 꾸렸어요. 그래서 건물 붕괴랑 관련된 건축 전문가들 지금 한 131명 등을 구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튀르키예가 99년에 1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진 이후에 내진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건설자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부실공사 책임은 이걸 눈 감아준 당국에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죠. 정의개발당이 2019년에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완화해줬다는 그렇습니다. 그게 적발이 돼도 이제 구제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43만 명 이상의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실 시공을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이 사실 강력하긴 했죠. 규모가 7.8이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규정을 지켜서 제대로 지었다면 그런 건물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했으면 이렇게 건물 자체가 폭삭 주저앉거나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지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몇 개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하면. 그럼 틈이 생겨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내진 설계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정말 팬케이크처럼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최고급 자재를 써서 최신 방진 규제를 통과했다. 이건 1등급 건물이다라고 잘 알려진 신축 아파트도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붕괴가 됐거든요. 부실 시공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튀르키예 남부가 지금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해서 건설붐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부실 시공을 한 사람들을 많이 사면해줬다라는 분노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초동 대처도 지금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불만도 높아지고 있고 20년 이상 6조 원에 가깝게 지진세를 걷어왔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이걸 어디서 썼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비판 여론도 당연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부실 건축 수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펴면서 100명 넘게 구금을 했지만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용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 꼭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봐주기 하다가 네. 이렇게 큰 사건 터지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 봐줬던 그 상대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처럼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튀르키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대통령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에 대선이 있어요. 네. 심지어 앞당겼잖아요. 8월에 워낙 대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앞당겨 놓은 상황인데 지금 지진 대응이 너무 부실하다, 무능하다라는 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지금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생존자 구조는 물론이고요. 살아남은 이재민의 생계 대책도 지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주에 3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 오히려 인권 침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무슨 비판 여론 같은 것들도 다 막고 지금 심지어 트위터도 잠깐 막았다가 풀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비정부 기구나 시민단체들이 재해가 발생하면 큰 도움을 줬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굉장히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1999년 이후부터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도 했다가 대통령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5월 14일에 대선, 총선도 6월 18일 이전에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폴리티코는 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요. 지진 대응을 이유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좋은 굉장히 야당이 지는 걸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진까지 일어났으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상대로 대선을 치르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주가 사실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중심주의에 동참했던 그러니까 아랍 쪽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 얘기에서는 절대로 5월에 에르도안에게는 다시는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거 다 떠나서 하여튼 빨리 좀 구조조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